자,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이제 29번 문제부터가 바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걸 줄여서 이제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일단 전체적인 구성부터 보셔야 돼요. 국토교통부가 있으면 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이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왜 두냐면은 네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이죠. 네 가지 사항이 바로 자수성책입니다.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보수,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성은 중개업 육성이죠.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책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격 취득한 이유인 자격 취소나 또는 자격 정지에 관련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건데요. 둘 수 있다는 것은 둘 수도 있고 안 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둔다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한다 해놨죠. 즉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한 명이에요. 한 명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 숫자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는 차관이 2명 있어요. 1차관, 2차관. 1차관은 국토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2차관은 교통의 업무를 관장하는데,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위원, 요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이때는 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사람은 무조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라는 게 없습니다. 제1차관직에 있는 한 위원장직을 겸직하죠. 근데 이 위원 중에서는 공무원인 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 등도 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의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다만 이 보궐위원이 있어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이라는 게 바로 잔여 기간이죠. 남은 기간이 바로 위원의 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장과 위원이 이제 이와 같은 자수성책에 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이 회의를 하려면 이 위원장과 위원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려면 회의 소집을 해야 되겠죠. 회의 소집을 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긴급하게 개최되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가 열리려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실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과반수 찬성은 실제 출석한 의원,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된 사항이 바로 자수성책을 심의했기 때문에 자수성책에 대해서 의결했겠죠. 그렇지만 의결된 사항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등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준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이 아닌 사항, 예를 들면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했거나 중개업 육성에 관련돼서 심의했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도의사가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특히 회의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는 위원이 있어요. 회의에 출석을 할 수가 없는 위원이 있는데 이런 위원을 갖다 우리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시험 여기에 출석을 할 수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제척사유가 뭔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정도는 먼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문제로 다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 맞고 2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렇죠.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는 것도 맞죠. 1차관. 네. 4번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아니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틀린 거 답 4번 나왔고요. 5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별도로 둡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사를 하나 더 두는데 여기에 간사를 한 명 더 두는데 이 간사는 이런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 지명하냐면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간사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통 회의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우리가 추진목 모임에서도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잖아요. 그래서 간사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결국 29번 문제는 틀린 거 4번이었습니다. 자, 30번 문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 자수성책인데요. 그 중에서 3번 봤더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요거는 심의사항이 아니죠. 답은 3번이고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31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된다. 맞지요? 1차관 되는 거 맞고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지요?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에서 따를 사항은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것만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가 있고 그 외 나머지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의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틀린 거 답 3번이 나왔죠. 4번 질문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맞죠? 제척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제척사유인데 제척되는 사유가 총 4가지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척사유는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느냐. 이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이 위원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위원 자신이 안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면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출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든가 하면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는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이 효과가 바로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기속되기 때문에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으며 그 밖에도 이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용역을 맡았다든가 또는 감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지적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31번에 그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전부 다가 하는데,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지명한 이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특히 주의할 것은 부위원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표현하면은 틀린 점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틀렸죠. 부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의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틀린 것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어떤 의원의 사임으로 인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는 건 맞지만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3번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맞죠? 간사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했었죠. 맞고. 4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10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 통보하라고 그랬죠. 7일 전까지. 5번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아니에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실제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 옳은 설명은 어떤 경우가 옳은 것이냐. 3번 간사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은 여러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이 되는데, 이거를 밑에 해설을 제가 달아놨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냐, 이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도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부교수직에 있는 사람도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변호사와 같은 사람도 자격 소지자, 변호사 같은 사람 중에서도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인데, 이 추천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했다든가,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등에서 같이 추천한 사람들도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도 또한 역시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직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위원장은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통보할 수 있다. 아니죠. 원칙은 7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보해야 되지만, 긴급하게 개최되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안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안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그런다. 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건의 당사자가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듣거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에 심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도 하나,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만 시도지사가 따를 의무가 있고 다른 건 따를 의무가 없다 했었죠. 5번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쭉 했었죠. 그래서 안건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거나 안건의 위원이 심의위원회로부터 용역 감정 등을 했거나 이런 경우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34번 문제에서 5번 위원이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해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해서 무조건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제적사유에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심의 의결에서 제적된다. 맞지요?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중에서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안건의 당사자는 자기는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위원은 심의 의견에다가 부탁을 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피 신청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 신청하는 거예요. 저 의원이 오면 아무래도 나에게 불리한 심의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부당한 의원인데 저 사람이 회의에 와서 의결하면 저한테는 진짜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를 기피 신청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3번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의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맞고 4번 의원 본인이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되죠. 맞죠? 5번 위원장은 의원이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자,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의원은 스스로 심의 의견에 참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원을 해촉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의원을 임명 위촉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죠. 그러니까 이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는 사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게 틀린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5번. 자, 36번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지급할 수가 없지요. 물론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1차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의에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수당 여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은 수당 여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당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위원 중에서도 공무원인 위원은 저는 자기 일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소관 업무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의원만 수당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까지 수당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의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틀린 거 답 1번입니다.
2번 기피 신청인 대상인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제적사에 해당되는 의원이 이런 사람들, 제적사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안건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의원이라면 저 사람 출석하지 못하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심의 의결에 출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위원장은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소집 통보를 할 수도 있죠. 맞죠? 긴급하면 전날까지. 4번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뺀 나머지 사항은 자잘구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그 사람은 심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예. 결국 틀린 설명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도 하나하나씩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는데, 공인중개사 제도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느냐? 시험 시행 기관장. 기관의 장은 원칙은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려면 사전에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미리 거치는 거죠. 심의를 거쳐서, 즉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될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겠죠. 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역할은 시험을 언제 볼 예정입니다.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직접 시험을 시행을 하고, 시험 시행이 끝나면은 누가 합격했는지 합격자를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죠.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 여기까지가 바로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고,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격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격증을 교부한다든가 또는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가 누가 하느냐?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이거 전체를 다 시도지사가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험 공고부터 합격자 결정 공고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만 자격증 교부하는 일부터는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을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험 시행할 때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은 시험 응시자가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응시 제한이 없어요. 응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응시 제한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외워두셔야죠. 첫 번째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3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고, 또한 3년간은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 처분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중개 업무에도 종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시험 무효 처분 받은 사람은 즉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등이 포인트죠. 등이 바로 보조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조원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중에 보조원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공 등이 될 수 있다면 맞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죠. 특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하고서 이거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3년간의 시험장에 못 오게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대한 무효 처분을 한 시험 시행기관장은 무효 처분하고서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5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도 구분해서 좀 정리해 두셔야 되죠. 예. 이와 같은 시험은 원칙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예. 자, 합격을 했으면 자격증을 교부받는데 자격증 교부받은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남한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양도 대여를 하게 되면 자격 취소 처분도 받고 그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도 받는다는 거. 특히 자격 취소 처분이 되는 사유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지금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자격 취소 사유 4가지가 바로 두 문자를 따면 부, 양, 지역이 있었죠.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양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했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을 때 자격 취소해야 되고, 지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했다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역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거, 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머릿속에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장 공인중개사제에 대해서 제1절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볼까요? 자,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라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자, 옳은 것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 심의 의결은 사전 의결이에요. 사전 의결을 거치는 거지 사후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디귿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맞고. 리얼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드렸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누가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는 것이죠. 예. 결국 1번에서 옳은 설명은 기억번과 디귿번 2개가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되죠. 맞고. 3번 공인중개사 협회는 시험 시행기관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근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협회 시험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기업의 시험을 위탁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준 정부 기관에다도 시험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기관, 이거를 알아두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대학에는 시험을 위탁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요. 4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시험에서 무효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그 외에는 미성년자건 성년자건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결격사유자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고요. 5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1번 시험에서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5년간 응시 자격 정지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부정행위 한 날부터가 아니라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번 시험에서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 중개업에 종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만 응시할 수 없을 뿐 즉시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시험을 무효 처분한 시험 시행기관장은 5일 이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아닙니다. 무효 처분하고 나서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예.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5일 이내죠. 5일 이내. 5번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2번 질문 제2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을 할 때는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은 1차 시험 출제 유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볼 때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똑같이 선택형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 2차를 같은 날 보기 때문에 2차 시험도 본래 법에서는 논문형이지만 같은 날 볼 때는 1차와 똑같이 선택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번이 들었습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틀린 거 2번. 3번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이후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맞죠? 예. 그런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보잖아요. 나중에 채점을 한 경우가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4번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지요. 맞지요.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 시험일 시, 예정 시험 방법, 시험 시행하는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개략적인 예정 공고는 2월 28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두 군데 공고하고, 그렇지만 예정 공고한 다음에 세부적인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 옳은 지문 틀린 거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기술적 틀린 것은 1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이 원칙이나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심의위원회 의의를 거쳐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예정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맞죠? 예정 공고는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하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별도로 또 공고합니다. 옳은 지문. 3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는 이를 공고해야 된다. 맞죠?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공고, 출제위원 임명 위촉, 시험 시행 합격자 결정 공고하는 일까지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다 맞는데 15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시도자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맞죠?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한 내용은 별도로 전산망에 입력을 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출제위원은 부동산 중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 위촉한다. 출제위원을 시험 시행기관장이 임명 위촉하는 건 맞아요. 근데 출제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은 될 수가 없고 출제위원은 어떤 사람 중에서 위촉되느냐? 부동산 중개 및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만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되는 것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낼 실력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장이 출제는 임명 위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의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출제위원이 속하고 있는 기관장에게도 통보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땡땡대학교 교수가 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한 출제위원이라면 그런 출제위원의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도 알려줘서 향후 5년간은 출제위원을 임명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도 통보하고 그 출제위원이 속하고 있는 기관회장인 그 대학교 총장에게도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이면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으로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2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아니죠.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하여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무효처분이 있은 그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듯이 부정한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그 출제위원도 향후 5년간은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7일이 아니라 7일 이내가 아니라 이건 5일 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7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5일 이내라고 해야 되겠죠. 5번 질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시험의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일단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여비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도 공무원인 위원도 수당여비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과 그 다음에 출제위원, 그 다음에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수당여비 지급할 수가 있고 공무원인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료비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아까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응시원서가 서식이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맞죠? 2번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응시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때 지자체 조례라는 것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맞고요. 그렇지만 3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맞고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맞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틀린 설명은 5번이 틀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료 반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수료를 과언합했다면 과언합한 금액 전부를 시험시행기관장은 반환해야 합니다. 맞고요. 2번 시험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도 이때는 납입한 수료 전부를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맞고 3번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료 100분의 80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수료 전부를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틀린 건 3번이죠. 4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100분의 60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 맞고 5번 제4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 그 말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그냥 7일이 경과한 그 다음 날이니까 결국은 8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부터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3번 응시원서 접수 이거 또 구분하세요.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면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했으면은 납입한 수수료 다 100% 반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끝나고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했을 때는 이때는 100분의 60을 반환. 응시원서 접수 기간 끝나고 8일째 되는 날로부터 이날이 시험 시행일이라면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요 사이에 접수 취소했을 때는 납입한 수료의 100분의 50%를 반환해야 된다는 거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죠.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따라서 27회 시험에 1차 시험만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28회 시험에 한하여 딱 한 번만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2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서 공고할 수 있는 것이지 최소 선발 비율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는데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면은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는 거여서 수선자를 꼭 두 글자를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시험 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때는 최소 선발 인원이나 또는 최소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정해서 공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확보인 경우는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 그래서 형체, 수선, 형체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응시수를 납부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며, 시험 업무를 위탁했다면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시험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받은 자가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예,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시험 업무를 위탁을 했다면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 공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지만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나머지 문제가 자격증 양도대여 및 자격 취소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인데요. 10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니죠. 자격취소 처분은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단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을 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결국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꼭 구분해서 나와요. 이거 매년 시험 나오는 겁니다. 이거 꼭 별표 놓고 알아두세요. 자,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격 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문은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만 청문 실시하고 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3번 다른 법률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자격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징역형 선고는 오직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이죠. 4번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7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5일 이내 보고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5일 이내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될 것이죠. 아까 답 3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 및 자격증 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아니죠.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었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맞죠? 3년간 시험 못 보니까 당연히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자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맞죠? 교부한 시도자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맞죠? 4번 자격증에 대여한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죠. 맞고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시도자는 그 자격 취소해야 되죠. 맞죠? 부양지역에서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까 1번이에요. 12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일시적, 항구적 불문하고 양도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집은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수, 즉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부동산 유수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무자격자에게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자격증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등록증을 양도된 것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해야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면 자격 취소 대상이 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것은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 그래서 5번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맞죠? 13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받아 이를 사용해서 안 되죠. 맞고 3번 자격증을 양도한 자는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하죠. 맞고 4번 자격증을 양수받아 사용한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증을 양수받아 사용한 사람은 본래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니 자격 취소의 대상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처합니다. 자격 취소 대상 아닙니다. 양수받은 자격증을 양도한 사람은 자격 취소와 1년 1천만, 양수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처합니다. 틀린 거 답 4번이죠.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맞죠? 정답은 4번. 14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대여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판단한다. 아니에요.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질문.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이는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있다라고 해야죠. 왜? 무자격자가 계약서를 썼잖아요. 실제로 무자격자가 계약서 썼죠. 단지 거기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을 뿐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누가 작성했어요? 무자격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가 있다면 설령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 명의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있죠.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무자격자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수행시켰다면 이거는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맞죠? 정답은 4번.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땡땡 부동산 유수 대표 또는 땡땡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틀린 것은 이것저것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틀린 것 하면 틀린 게 많잖아요. 그래서 14번에는요 틀린 것을 옳은 것은 이렇게 좀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을 갖다가 옳은 것은 이렇게 좀 고쳐 놓으세요. 옳은 것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제가 이거 예전에 수정 봐서 놨는데 이거를 수정을 안 하고서 인쇄한 걸 보니까 뭐가 판니까지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에서는 다 옳은 건데 그래서 써봐. 옳은 것 다 틀린 건데 옳은 것 하나가 있죠. 옳은 것 하나가 바로 4번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대여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같다. 이걸 옳은 것 싫은 것을 고쳐놓으시고 옳은 것은 고쳐놓고 답은 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문제가 15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요. 14번은 틀린 것은 이걸 갖다가 뭘로 고쳐놓으라고요? 옳은 것은 이렇게 고쳐놓으시고서 옳은 것은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고 답은 4번으로 하세요. 네. 마지막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로 대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일시적이라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의 공인중개사인 간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것은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무자격자인 을이 갑이라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동업을 했대요. 그러면 갑은 중개업이고 을은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한 을은 형사처벌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무자격자에게 자기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하도록 사무소를 제공한 갑이라는 개업공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을 한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서 동업으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했다는 것은 을은 결국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는 것이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의 내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답 옳은 거 2번입니다. 3번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다 그랬죠. 이건 직접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아니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외관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유수 직감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옳은 것은 아까 2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총칙과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총 최소한 4문제 이상 출제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와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